지름 20cm의 소화용 호스에 물이 질량 유량 80kg/s로 흐른다. 이때 평균 유속은 약 몇 m/s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량 유량. 자, 질량 유량에 대한 문제예요. 질량 유량. 그럼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질량 유량 m바. 질량 유량은 A 곱하기 V 곱하기 바로 밀도를 곱하는 거죠. AV 로. 자, 질량 유량은 AV 로입니다. 밀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 유량. AV가 뭐예요? A 곱하기 V가 최적 유량이죠. 최적 유량에다가 밀도를 곱한 것이 바로 질량 유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평균 유속. 바로 V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V는 자,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V는 A 곱하기 로 분의 바로 질량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관의 단면적인데 지금 지름이 20cm라고 했어요. 지름이 20cm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20cm면 0.2m죠. 0.2m.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0.2의 자,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자, 이건 뭐예요? 밀도. 물이죠? 물의 밀도 1000. 물의 밀도 1000이 되겠고요. 그리고 질량 유량 80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2.55 정도가 나오네요. 2.5 단위는 m/s.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력의 차원을 옳게 표시한 것은 단 m은 질량, L은 길이, T는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동력의 차원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동력의 단위를 알아야 되겠죠? 동력의 단위를 먼저 구하고 그 단위를 차원으로 바꿔주는 게 과정인 거죠. 순서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동력의 단위부터 볼까요? 동력. 자, 동력, 파워. 자, 동력의 단위가 뭐예요? 파워. 동력의 단위. 동력의 단위는 바로 와트죠, 와트. 네, 와트입니다, 와트. 자, 근데 이 와트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동력. 와트는 바로 줄 퍼 세크와 같죠. 다시 이거 아셔야 돼요. 와트는 줄 퍼 세크와 같고요. 자, 그리고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랑 같은 거죠. 예,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랑 똑같아요.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단위를 보시면은 이 단위 중에 자, 뉴턴이 들어가 있어요. 뉴턴. 뉴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떤 단위다? 바로 중력 단위죠. 중력 단위. 근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은 이 차원이 중력 단위에 대한 차원이 아니고 바로 절대 단위에 대한 차원이죠. 절대 단위. 그래서 이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냐? 결국은 이 뉴턴을 자, 절대 단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뉴턴이 얼마냐? 이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F는 MA에서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 알죠? F는 자, MA 공식 알죠? 이거 F는 MA. 그때 요 F 힘의 단위니까 이게 뉴턴이고요. M은 질량의 단위니까 킬로그램이고요. 그리고 A는 가속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죠. 그래서 뉴턴, 1뉴턴은 1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바꿔보죠.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을 넣을까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대입해주고요. 곱하기 또 미터죠. 나누기 세크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킬로그램 곱하기 자, 미터 두 개 있죠. 그럼 미터 제곱이 돼요. 자, 퍼 세크 제곱 세크. 그럼 세크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이제 됐어요. 지금 동력의 단위, 동력의 절대 단위 구했죠. 이제 차원으로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질량이 m입니다. 이게 질량이죠. 질량 단위. 그러면 m이에요. 자, 미터 제곱이네요. 미터는 길이니까 L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크는 시간인데 지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결국 이 세크 제곱분의 1은 세크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t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력의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깊이가 h인 수조에 원형 평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이 평판을 수직으로 세우면 유체로부터 받는 힘이 누워있을 때보다 5% 감소한다면 수조의 깊이는 평판 반지름의 몇 배인가?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도시화해보면 수조가 깊이가 h인 수조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자, 깊이가 h라고 했으니까 물은 한 이만큼 담겨 있다고 칠게요. 자, 물은 한 이만큼 담겨 있다고 치고요. 자, 이제 물의 깊이 자체는 모르니까 깊이가 h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깊이가 h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형 평판이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을 때와 이 원형 평판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이제 유체로부터 받는 힘을 비교했더니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을 때가 누워 있을 때보다 5%가량 받는 힘이 감소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때 이 원형 평판의 반지름을 임의대로 이거를 R로 놓을게요. R. 반지름을 R로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지름이 R이 되겠죠? 자, 그때 유체로부터 받는 힘을 한번 구해보면 먼저 바닥에 누워있을 때 원형 평판이 바닥에 누워있을 때 유체로부터 받는 힘을 구하면 이건 우리 정수력 구할 수 있죠. F는 감마 HA 이 공식 알죠? 이거 유체로부터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눕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든 간에 받는 힘은 동일합니다. 감마 HA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형 평판이 수직으로 세워지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자, 뭐냐? 여기서 이 H라고 하는 값이 무엇이냐? 바로 수면에서 이 평판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H예요. 근데 누워있을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높이 자체가 그냥 H가 돼버리는 거죠? 반지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수직으로 세우면 어디예요?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 요 H는 뭐가 되냐? 여기서부터 수면에서 이 평판 가운데 중심까지의 이 수직 거리가 이게 요 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가 되냐? 자, 이제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이 평판이 받는 힘이에요. 자, 얼마냐? F'은 어차피 같은 유체이기 때문에 감마에다가 이제 H가 아닌 거예요. H에서 요 반지름만큼 빠진 값이죠. 그러면 여기는 H-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H-R. 이거는 감마입니다. 이거 R이고요. 감마 R이에요. 그리고 면적은 똑같죠.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면적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평판이 받는 힘은 누워있을 때보다 5%가 감소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누워있을 때가 받는 힘이 F잖아요. F의 몇 배란 얘기죠? 0.95배란 얘기죠. 5% 감소했으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F 자체가 뭐예요? F가 감마 HA죠.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0.95 곱하기 여기 F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감마 HA를 대입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식을 비교할 거냐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할 거예요. 둘은 뭐 하다고요? 둘은 같다고요. 그러면 같은 값은 하나씩 지워볼게요. 어차피 유체, 비중량 동일하죠. 그 다음에 면적 동일하죠. 그럼 지울 수 있어요. 동일하니까.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 식에서는 H-R만 남았죠. 이 식에서는
0.95 곱하기 h만 남았죠? 네, 둘이 뭐 하다고요? 네, 같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0.95h는 좌변으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r은 우변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얘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h-0.95죠. 9h. 그러면 0.05h가 되고요. 이거 너 2항 했으니까 r이 되겠네요, r. 그러면 h는 0.05분의 1 곱하기 r이 되겠네요. 그러면 0.05분의 1이 얼마예요? 이 값이 20이죠, 20? 20r입니다. 따라서 이 수조의 깊이는 자, 평판 반지름이 몇 배다? 20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0배. 그래서 정답은 4번에 20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성능의 두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 주된 목적은 자, 보시면 1번 손실 감소, 2번 효율 증가, 3번 송출유량 증가, 4번 양정 증가. 자, 우리 동일한 성능의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 있죠. 자, 먼저 자,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 볼까요? 직렬. 자,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자, 동일한 펌프 두 대를 자, 이런 식으로 자, 직렬로 연결을 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직렬로 나란하게. 예? 그렇죠? 그런데 병렬 같은 경우는 자, 병렬은 자, 우리 직렬 병렬 개념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게 바로 병렬이죠, 병렬. 자, 이렇게 연결한 것이 병렬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그 관계가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 직렬 같은 경우에는 자, 유량은 불변. 그러니까 펌프가 한 대가 있든 두 대가 있든 세 대가 있든 유량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정은 지금 동일한 펌프 두 대를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양정은 몇 배가 돼요? 양정은 2배가 돼요. 자, 그럼 3개를 연결했다? 양정은 3배가 돼요. 아시겠죠? 직렬 연결일 때예요. 직렬. 자, 그런데 병렬 연결일 때는 서로 반대입니다. 자, 병렬 연결일 때는 자, 유량이 있고 양정이 있을 텐데 자, 이때는 반대로 양정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불변입니다. 양정은 불변이에요. 하지만 유량은 지금 펌프 두 대를 병렬 연결했기 때문에 유량 자체는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대를 병렬 연결했다? 그럼 3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바로 송출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께 4mm의 강평판에서 고온측 면의 온도가 100도씨이고 저온측 면의 온도가 80도씨이며 단위 면적에 대해 매분 3만 kJ의 전열을 한다고 하면 이 강판의 열 전도율은 몇 와트 퍼 미터 도씨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열 전도율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전도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게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자, 강평판입니다. 평판. 자, 평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평평한 자, 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평판의 두께는 얼마래요? 4mm. 자, 4mm인데 이 단위를 미터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m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004m가 돼요. 이거 바꾸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4mm를 미터로 자,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온측 면의 온도가 100도씨래요. 고온측. 자, 고온측의 온도가 100도니까 이거를 TH로 넣을까요? TH가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그리고 저온측의 온도가 80도씨래요. 저온측. 그럼 TL로 넣을게 L. 저온측이니까 TL. 자, 이거를 80도, 그죠? 80도. 자, 이렇게 놓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열 전도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열 전도량 Q는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바로 델타 T가 됩니다.
델타 T.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열 전도율입니다. 바로 A의 값을 구하는 거죠. A의 값. A가 아니라 K죠. A는 면적이고요. 자, A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K의 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 있는 K, 열 전도율 K의 값을 자,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좀 해보면 K는 열 전도율 K는 얼마냐? A 곱하기 델타 T 분의 Q 곱하기 L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한 거예요, 이렇게. 열 전도율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바꿀 게 있어요. 자, 뭘 바꾸냐? 지금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량. 이 Q의 값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매 분당 3만 킬로줄의 전열을 한대요, 전열. 그러면 열 전달량이 얼마인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열 전달량이 매 분당 3만 킬로줄이니까 킬로줄 퍼 미닛이죠? 매 분당 3만 킬로줄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 단위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단위를. 예, 단위 뭘로 바꿔줘야 돼요? 바로 세크, 초 단위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줄이죠, 줄. 이 줄도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단위를. 자, 어떻게 바꾸냐면, 잘 보세요. 일단 요 킬로줄이니까 이걸 그 세제곱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잘 보셔야 돼요. 자, 1분을 초로 바꾸면 얘가 얼마가 돼요? 얘가 60초가 되겠죠? 이렇게 60초. 이렇게. 그러면 3만을 60으로 나누면 3만을 6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3만을 60으로 나누면 500 되겠죠? 그럼 500kJ per sec가 돼요. 500kJ per sec. 그럼 이걸 다시 쓰면 500 곱하기 자, 킬로는 10의 세제곱이죠. 그럼 줄 per sec가 돼요. 줄 per sec. 이렇게. 근데 이 줄 per sec랑 같은 단위가 뭐라고 했죠? 줄 per sec. 이 줄 per sec가 바로 와트죠? 이게 와트예요. 그래서 이 Q에다가 와트의 단위로 대입하시는 거예요. Q.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5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대입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잘 바꾸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A는 면적이라고 했죠? 근데 면적이 단위 면적이라고 했네요.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이니까 1이고요. 자, 델타 T는 온도 차입니다. 자, 고온과 저온의 온도 차예요. 얼마예요? 차이가 20도. 그렇죠? 그럼 20이네요. 20. 그 다음에 요 열량이 얼마라고요? 5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L은 이 평판의 두께입니다. 몇 미터? 0.004m. 0.004m. 자, 이걸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00 나와요. 100. 그럼 단위는 여기 이거 와트죠? 와트죠? 와트 퍼 저기 또 나와 있어요. 미터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은 얼마냐? 100이 되는 겁니다. 100.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를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상기체를 뭐 한 거예요? 단열 팽창시켰대요. 단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도의 변화가 없죠. 단열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상기체가 자, 있다라고 하죠. 자, 이게 이상기체예요. 자, 이상기체를 지금 뭘 한 거냐면 단열 팽창했어요. 단열. 자, 단열 팽창했기 때문에 열의 이동은 없어요. 그냥 팽창했다는 얘기는 부피가 뭐 한 거예요? 부피가 더 커진 거죠. 온도 변화 없이 부피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상기체를 단열 팽창시키면 먼저 부피가 뭐가 돼요? 부피가 증가하겠죠. 자, 그럼 부피가 증가하게 돼버리면 자, 그 안에 있는 그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요? 더 활발해지면서 바로 압력이 떨어지겠죠. 부피가 커졌으니까 압력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압력이 자,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럼 부피가 증가를 하면 바로 내부 에너지가
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감소하면서 자, 뭐가 떨어지냐? 바로 이제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상기체를 단열 팽창시키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고, 자, 부피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온도가 모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를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와 압력이 모두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흐름에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손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자, 주된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차적 손실이 있는데, 자, 주된 손실은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한 가지. 자, 배관, 직관에서의 손실을 주 손실이라고 하고요. 그 직관 이외의 손실을 이제 부차적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기에서 곡선부에 의한 손실, 직선 원관 내의 손실, 유동 단면의 장애물에 의한 손실, 관 단면의 급격한 확대에 의한 손실. 그러니까 주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게 바로 직선 원관 내의 손실, 직선 관 내의 손실만 바로 이게 주 손실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손실들은 전부 다 부차적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2번에 해당하는 직선 원관 내의 손실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물을 송출하는 펌프의 소요 축동력이 30kW, 펌프의 효율이 90%, 전향정이 25m일 때 펌프의 송출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 per sec인가? 자, 이것은 이제 펌프의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펌프의 축동력 P는 자, 에타분의 9.8 곱하기 QH. 이게 바로 펌프의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 공식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송출 유량. 자, 유량 Q의 값을 구하는 거죠. Q의 값. 바로 이 Q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식을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변형을 시켜서 유량 Q를 구하는 공식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냐? 9.8 곱하기 H분의 P 곱하기 에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량을 구하는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만 하나씩 대입을 시키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9.8 곱하기, 자, H가 전양정이죠. 25m 전양정. 그 다음에 P는 동력이에요. 축동력 30kW. 단위가 kW이기 때문에 그냥 30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에타는 효율이 90%. 그러면 0.9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송출 유량은 대략적으로 0.11 정도 나오네요. 0.11이고요.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sec입니다. 똑같은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0.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점성 계수가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인 물이 30mm의 지름 원관 속을 흐르고 있다. 자, 층류. 자, 지금 층류가 기대될 수 있는 최대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 per sec인가? 단, 인계 레이놀즈 수는 21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동점성 계수가 나왔죠? 동점성 계수, 그리고 층류, 최대 유량.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최대 유량이 나오려면 어차피 그 배관의 단면적을 일정하죠. 일정하기 때문에 최대 유량이 나오려면은 유속이 빠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유속일 때. 자, 최대 유속일 때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 유속일 때. 자, 근데 우리 레이놀즈수, 자, 임계 레이놀즈수가 2100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죠. 자, 레이놀즈수를 구하는 공식 중에 자, 점성계수를 이용한 공식이 있었고, 그리고 동점성계수를 이용한 공식이 있었죠. 동점성계수. 문제에서는 지금 동점성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뉴분의 dv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자, v가 유속인데 최대 유속이 나오려면 이 레이놀즈수도 얼마가 돼야 돼요? 최대. 레이놀즈수가 최대란 얘기죠. 유속이 최대란 얘기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자, 무엇을 구할 거냐? 유속 V의 값을 구할 거예요. 유속 V의 값. 자, 그러면 V는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V는 D분의 레이놀주스 곱하기 뭐가 돼요? 동점성 계수 U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지금 D는 배관의 지름이죠, 지름. 근데 지름이 얼마를 했어요, 지금? 지름이 30mm. 이거를 미터로 바꿔주면 0.03m가 되겠죠? 0.03m고요. 자, 레이놀수는 얼마예요? 지금 최대? 2100이 최대예요. 임계 레이놀수가 2100이니까 최대 2100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점성 계수 문제에 나왔어요.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자, 이걸 계산하시면 바로 최대 유속이 나옵니다. 유속. 자, 유속이 얼마 나오냐? 대략 0.0805, 0.0805가 나옵니다. 미터 퍼 세컨.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최대 유량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유량. 우리 최적 유량 구하는 공식이 있죠. Q는 A 곱하기 V예요. A 곱하기 V. 자, 그럼 A는 배관의 단면적이죠.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지금 지름이 30mm이기 때문에 0.03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 단면적에다가 좀 전에 구했던 유속을 대입하는 거예요. 유속을 곱하는 거죠. 0.0805를 자,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최대 유량이 얼마가 나오냐? 최대 유량이 5.69. 자, 보세요. 5.69. 이제 보기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야 돼요.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나오게 돼요. 단위는 세제곱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온도 20도씨인 물속에서의 압력이 2.17기가파스칼이다. 자, 음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단, 밀도는 998이고 최적 탄성 계수는 1.14 곱하기 10의 8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지금 음속을 구하는 거죠? 음속을 구하는 공식만 자,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음속입니다. 음속. 자, 음속을 이제 임의로 A라고 놓을게요. 자, 음속은 루트 자, 로분의 K로 구할 수가 있죠.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음속은 바로 루트 밀도분의 최적 탄성 계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다 나왔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밀도는 지금 998이래요. 998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 탄성 계수 나와 있죠. 1.14 곱하기 10의 8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음속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적으로 338 정도가 돼요. 338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속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음속을 구하는 공식만 암기를 하시면 아주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물리적인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뉴턴 운동 법칙, 2번 에너지 보존의 법칙, 3번 질량 보존의 법칙, 4번 열 평형 상태. 자, 보기 중에서 물리적인 법칙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자, 1번에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인 물리적인 물리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어떤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아주 대표적인 물리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냐?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그러한 이론을 설명한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물리 법칙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는 화학 변화나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 질량이 보존되는 그것도 물리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번의 열 평형 상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열평형 상태. 그래서 물리적인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의 열평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저장 용기로부터 20도씨의 물을 길이 300m, 지름 900mm인 콘크리트 수평 원관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자, 유량이 초당 1세제곱미터일 때 원관에서의 압력 강하는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관 마찰 계수는 0.02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공식을 이용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압력 강하죠? 압력 강하를 물어봤어요. 즉, 델타 P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단서 조항에 자, 관 마찰 계수가 지금 주어졌네요. 관 마찰 계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달시 바이스바의 공식 있죠. 마찰 손실수도 구하는 거. 자, 보세요. 자, H. 뭐 델타 H도 맞고요. H로 놓을게요. H는 자, 감마분의 델타 P 그리고 EGD분의 F L V의 제곱. 이게 달시 바이스바의 공식이죠. 이 공식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델타 P에 해당하는 압력 강하. 이 압력 강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 공식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값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관 마찰 계수 나와 있죠. 길이 나왔죠. 300m. 유속. 자, 속도가 안 나왔네요. 속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속도는 별도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G는 중력과 속도, D는 배관의 직경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바로 유속. 네, 유속만 알면 되겠네요. 유속. 자, 그럼 유속은 또 어떻게 구해요? 유속은 지금 문제에서 유량 나왔죠. 지름 나왔죠. 이 두 개를 이용하면 바로 유속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유속. 그럼 이 식에서 유속은 단면적 분의 유량이죠. 유량. A분의 Q. 자, 그러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지금 지름이 900mm예요. 그럼 미터로 환산하면 0.9m죠? 0.9m. 0.9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유량은 초당 1세제곱미터. 그럼 1이네요,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 값이 대략 1.572 정도가 됩니다. 뭐 1.57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뭐 값은 비슷한 거 하면 되니까 1.572로 계산할게요. 자, 이제 바로 이제 대입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압력 강하를 구하려면 이 분모에 있는 비중량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요 비중량을 곱할 거예요. 그럼 얘는 사라지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비중량을 곱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자, 분모부터 2 곱하기 자, 중력 가속도 9.8. 그 다음에 직경이니까 얼마예요? 직경 0.9m. 자, 분해. F는 관 마찰 계수 0.023이고요. 그리고 관의 길이는 300m. 그리고 유속은 1.57입니다. 1.572의 제곱이에요. 반드시 제곱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비중량, 뭐 물이니까 9.8이겠죠. 9.8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9.8이라는 값은 서로 없어져요. 약분이 돼버려요. 남아있는 식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9.47 정도 됩니다. 여기서 9.47 나오는데 이 단위가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계산하면. 근데 여기서 이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바로 킬로파스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9.47 킬로파스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구 단면적이 0.004 제곱미터인 소방 호스로부터 25m/s의 속도로 수평으로 분출되는 물제트가 자, 수직으로 세워진 평판과 충돌한다. 자, 평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힘은 몇 뉴턴인가? 자, 지금 이 수직으로 세워진 평판의 왼쪽에서 지금 소방 호스로부터 이제 물이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워져 있는 평판은 이 물로부터 어떠한 힘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평판을 고정시키려면 이 물로부터 받는 힘에 상응하는 그러한 힘으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 소방 호스로부터 받는 힘이랑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겠죠. 근데 여기서 미는 힘이 더 세면 아마 이 평판은 앞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판을 정확히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물로부터 받는 힘만큼의 힘을 가해야 이 평판이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방 호스로부터 나오는 물에 의해서 이 평판이 받는 힘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고정 평판이 받는 힘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공식. 자, F는 로우 곱하기 Q 곱하기 V입니다. 로우 QV.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정 평판이 받는 힘입니다. 로우 QV.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나온 값을 봤더니 단면적 나왔죠? 단면적 A입니다. 단면적 A. 자, 속도 나왔죠? 자, V예요. 자, 단면적과 유속이 나왔어요. 그럼 이 식을 변형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변형할 수가 있냐? 자,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그러면 이 유량 대신에 AV, 단면적 곱하기 유속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로 로우 곱하기 A 곱하기 자, 유속 두 개 있죠. 그러니까 V의 제곱이 됩니다. 로우 AV 제곱. 이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 얼마예요? 물의 밀도가 1000. 그렇죠? 물의 밀도는 1000입니다. 1000이고요. 자, A는 단면적이에요. 출구 단면적 0.0004. 0.0004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자, 유속이 얼마예요? 25m/s니까 2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로우 AV 제곱. 로우 AV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것은 정확히 250N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펌프의 캐비테이션, 바로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이제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바로 뭐가 생겨요? 기포가 발생해서 흡입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바로 캐비테이션 또는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어서 자,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 여기서 흡입 양정을 작게 하면 자, 흡입하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캐비테이션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1번은 이제 맞는 거고요. 2번 흡입관을 크게 하거나 밸브 플랜지 등을 조정하여 자, 흡입 손실 수들을 줄인다. 흡입 손실 수들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압력 저하를 자, 저하되는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캐비테이션의 방지 대책이 맞는 거예요. 자, 3번 펌프의 회전 속도를 높여서 흡입 속도를 크게 한다. 펌프의 회전 속도를 높여서 흡입 속도를 크게 한다. 자, 여기서 흡입 속도를 크게 하면 자, 속도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입 압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압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동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회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 속도를 오히려 낮추어야 이제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4번.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한 대의 펌프보다는 2대의 펌프를 사용하면 이제 펌프에 가해지는 부하가 어떻게 돼요? 분담되기 때문에 덜 부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하면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은 역 U자관 차 맥주계에서 A의 압력과 B의 압력의 차이는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자, 보시면 이제 역 U자관 차 맥주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할게.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기준점. 자,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으실 거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 이걸 왜 기준으로 잡았냐? 이 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동일하죠? 자, 높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의 압력을 측정했을 때 그 압력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 자, 그러면 이 지점, 이 두 개의 지점에 해당하는 압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식으로 만들 건데, 자, 보세요. 먼저 이쪽 여기에 있는 유체의 비중량을 감마1. 자, 여기를 잘 보세요. 감마1으로 놓고요. 감마1. 자, 이 높이를 h1으로 놓을게요. 우리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감마1, h1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마2를 어디로 놓을 거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비중이 0.8인 유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감마2로 놓고요. 높이는 h, 자, 2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건데, 자, 여기를 감마3, 비중량을 감마3, 그리고 높이를 h3로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비중량과 높이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왼쪽에 이 지점에서의 압력을 표현을 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A 지점이죠? A 지점의 압력 PA고 지금 이 지점은 A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플러스인 거예요. 압력이.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PA가 되고요. 자, 위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죠. P는 감마 H. 이거 압력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P는 감마 H. 이 공식을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감마 1 H1 되겠네요. 감마 1 H1.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유체가 달라요. 두 개가. 그렇죠. 유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압력을 자,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PB에서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B에서 빼기. 자, 여기 위부터 볼게요. 위. 감마2 H2가 되는 거고요. 요 아래쪽 보시면은 감마3 H3죠. 감마3 H3입니다. 자, 둘이 뭐 하다고요? 같다고요. 왜? 같은 높이니까. 그렇죠? 압력이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압력의 차이입니다. PA 빼기 P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PB는 좌변으로 이항시켜주고 자, 마이너스 감마1 H1은 우변으로 이항시켜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겠네요. PA 마이너스 PB는 자, 넘어왔죠? 부호 바뀝니다. 감마1 H1 이거는 마이너스 감마2 H2 마이너스 감마3 H3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이거. 네. 자, 보시죠. 감마1은 비중이 1입니다. 비중이 1이니까 뭐겠어요? 9.8이죠. 그냥 9.8. 9.8 kN/s 세제곱미터. 여기에다가 자, 높이가 몇 미터예요? 높이가 50cm니까 0.5를 대입하면 되겠죠? 0.5. 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다음 감마2는 여기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감마2는 비중이 1이 아니고요. 0.8이에요. 0.8이니까 비중량이 얼마가 되냐? 바로 물의 비중량에다가 0.8을 곱하셔야죠. 그렇죠? 유체가 다른 유체예요. 그러면 9.8 곱하기 0.8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에다가 이 유체의 비중을 곱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비중량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높이 H2가 얼마예요? 10cm. 그렇죠? 10cm니까 0.1m를 곱합니다. 자, 또 빼기죠. 자, 빼기. 자, 여긴데. 그러니까 감마3는 비중이 똑같아요. 1입니다. 1이고요. 그럼 높이가 몇 미터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cm죠? 여기 20이에요. 여긴 1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0은 여기죠. 그렇죠. 10, 20, 20 해서 H3는 얼마다?
20cm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9.8 곱하기 얼마가 돼요? 0.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자, 이거 값이 얼마 나오냐면 2.16 정도가 나오네요. 2.16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세요. 위치가 A가 B보다 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A 지점에서의 압력이 B 지점보다 높죠. 얼만큼 높다는 거예요? 2.16 킬로파스칼만큼 압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두 지점의 압력 차이는 2.1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이산기체 1kg을 35도씨로부터 65도씨까지 정적 과정에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118kJ이라면 자, 정압 비열은 단 이 기체의 분자량은 4kg/kmol이고 일반 기체 상수는 8.314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압 비열. 정압 비열을 구하는 거죠. 즉 CP를 구하는 거, CP. 정압 비열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 기체의 분자량 주어졌죠. 분자량. 그리고 일반 기체 상수가 주어졌어요. 기체 상수. 자, 그리고 우리 그 기체 상수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기체 상수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말고 자, 기체 상수 R은 자, 기본적으로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빼면 이게 기체 상수예요. 다시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뺀 게 뭐라고요? 그게 이산기체예요. 자, 그러면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뺀 거라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죠. 정압 비열. 그러면 기체 상수와 정적 비열만 알면 우리 정압 비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체 상수를 구하는 공식이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도 있어요. 분자량 분의 일반 기체 상수. 이걸 R 바로 표시합니다. 알파. 분자량 분의 일반 기체 상수. 근데 문제에 나온 게 분자량과 일반 기체 상수 나왔죠.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하면 우리 기체 상수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대입해 볼게요. 지금 분자량이 4예요. 4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체 상수가 8.314입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8.314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자, 기체 상수가 얼마 나오냐면 2.0785. 자, 2.0785 정도가 나옵니다. 기체 상수가. 근데 여기서 뭐 반올림해서 뭐 2.08 상관없습니다. 저는 2.0785까지 일단 이렇게 계산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이 기체 상수는 구했어요.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바로 정적 비열만 구하면 돼요. 정적 비열. 자, 그러면 정적 비열은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이 문제가 나왔네요. 정적 과정. 정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일정한 거죠. 정적. 그렇죠? 최적 일정하다고요. 정적 과정. 그때 이산기체 1kg을 35도씨로부터 65도씨까지 자,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118kJ이래요. 네, 이게 단서입니다. 자, 우리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구하는데 바로 정적 과정일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필요한 열량이 118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 델타 U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M 곱하기 CV. 이게 바로 정적 비열, CV. 여기에다가 델타 T가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온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적 비열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식을 변형해 볼게요. 정적 비열 CV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U가 됩니다. 이렇게. 자, 대입을 해보죠. 자, 여기서 M이 뭐예요? M은 질량이니까 1kg이죠? 이산기체 1kg. 그럼 1이고요. 자, 온도의 변화량. 온도 몇 도 변했어요? 35도씨에서 65도씨까지. 총 30도만큼 변했죠? 그럼 30. 이렇게. 그 다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118kJ. 그럼 118.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이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 3.93 정도가 돼요. 이렇게. 정적 비열이. 자, 끝났죠? 끝났어요. 자, 정합 비열 CP는 기체 상수와 정적 비열의 합입니다. 이 식을 이용하면. 그렇죠? 자, 기체 상수가 2.07859고요. 정적 비열이 3.93이에요. 이렇게. 네, 더해 주시면 돼요. 더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6.01 정도가 나옵니다. 6.01.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점성계수가 0.2, 밀도 800인 유체의 동점성계수는 몇인가? 자, 지금 문제에서 동점성계수를 물어봤죠? 동점성계수를 물어봤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점성계수와 밀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뭐냐? 점성계수와 밀도와 동점성계수의 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점성계수가 있고 동점성계수가 있어요. 먼저 이 동점성계수 같은 경우는 자, 동점성계수는 바로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뭐한 거다? 나눠줬다는 거죠. 다시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눴다. 다시 말하면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와 밀도의 곱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점성계수가 얼마냐? 0.2예요. 0.2. 단위 써볼까요? 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미터고요. 그다음 밀도는 800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거 단위만 딱 봤을 때는 절대로 이러한 단위가 안 나와요. 이 단위만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분자에 있는 단위는 중력 단위고요. 분모에 있는 단위는 절대 단위예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꾸거나 아니면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이 800이라는 값은 변하진 않아요.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단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위를 따져보면 자, 800에다가 이 밀도의 단위를 그 중력 단위로 바꾸면 뭐냐? 이게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자 똑같이 0.2 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미터. 그러면 이걸 약분해버리면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어차피 이 800이라는 값은 안 변합니다. 대신 이것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동점성 계수 같은 경우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15cm인 관에 원유가 흐르는데 피토관에 의한 마노미터는 4cm의 차를 나타냈다. 자, 유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단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지름이 15cm인 관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지름이 15cm인 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비중이 0.88인 원유가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피토관, 자, 피토관 U자관, 자, U자관이 이렇게 있을 때 U자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마노미터가 4cm의 차를 나타냈다. 4cm.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게 지금 여기는 수은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은. 그때 어디가 4cm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차가 이게 4cm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바로 이 관에 흐르는 이 원유에 바로 유속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 공식이 있어요. 공식. 유속은 루트 2 곱하기 G 곱하기 R에다가 지금 문제에서 비중이 나왔죠. 수은의 비중 그리고 원유의 비중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중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비중으로. S분의 S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유속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중이 어떤 게 수은이고
어떤 게 원유냐 이걸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요 분모에 들어가는 비중이 배관에 있는 유체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이 비중이 이게 바로 U자관. 여기 U자관에 들어가 있는 유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예, 분모에 있는 게 배관, 그리고 분자에 있는 게 U자관, 피토관에 있는 수은의 비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루트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R이 바로 마노미터 1급이에요. 이 마노미터의 높이차 4cm죠. 근데 단위가 미터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하면 0.04m가 되는 거죠. 0.04 곱하기 자 S가 뭐라고요? 배관에 있는 유체의 비중이에요. 비중 0.88입니다. 그러면 0.88분의 그 다음에 이제 U자관, 피토관 안에 있는 유체의 비중 수은이죠. 수은이니까 13.6이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관 안에 있는 유속이 얼마냐? 유속을 계산하면 이게 3.37 정도가 나와요. 3.37. 단위는 미터/세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입구와 출구의 직경이 다른 직관이 있다. 자, 분당 2만 리터로 물이 유입되어 A 지점의 압력이 200kPa일 때, 자, B 지점의 압력은 얼마냐? 자, B 지점 압력 물어봤습니다. 근데 단위가 지금 여기에 파스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킬로파스칼입니다. 킬로파스칼. 네, 킬로파스칼을 물어본 거예요. 자, 마찰 손실은 무시하고 구경의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500mm, 1000mm라는 얘기입니다. 이 직경의 단위가. 자, 근데 여기서 마찰 손실을 무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정 방정식까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마찰 손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베르누이의 방정식만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죠. 자, 감마 1분의 P1 플러스 감마 2분의 자, 이제 속도. 자, 속도 수도니까 2G분의 자, V1의 제곱 플러스 자, G1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식이 바로 여기 있는 A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이 이제 B 지점입니다. 그래서 감마, 비중 똑같으니까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G2.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방정식이죠. 자, 이때 이제 여기서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자, V1과 V2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지점에서의 유속과 B 지점에서의 유속을 먼저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A 지점에서의 유속을 구해보면 이걸 V1 할게요. A 지점이지만 V1은 A1분의 이제 Q가 되겠네요. A1분의 Q가 돼요. 자, 그러면 A1은 자, 단면적이니까 이게 지름이 500mm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500mm면 0.5m죠. 그렇죠? 0.5m. 0.5의 제곱이 되고요. 자, 유량은 지금 이 유량의 단위가 뭐냐?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가 2만 리터 퍼 미닛이죠. 그럼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얼마가 되죠? 20이죠, 20. 20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분은 60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7 m/s가 됩니다. 그러니까 A 지점의 유속이 1.7이에요. 그 다음에 B 지점의 유속을 구해주면 A2분의 Q가 되겠죠. 유랑 같으니까.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이 1000mm입니다. 1000mm니까 1m, 정확히 1m죠. 1의 제곱. 그리고 20세제곱미터 퍼 60초가 되네요. 그러면 자, 유속이 얼마냐? 더 느리겠죠? 직경이 크니까 0.42 정도가 되네요. 0.42m/s. 자, V1, A 지점과 B 지점의 유속을 구했어요. 이제 이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값을 기억해 놓고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B 지점에서의 압력 구하는 거죠. 즉
P2를 구하는 거예요. P2. 이게 A 지점, B 지점으로 왔으니까 P2를 구하는 겁니다. P2. 자, 그러면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감마분의 P2는 자, 이것만 남기고 다 넘겨주세요. 이 식과 이 식을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감마분의 P2가 되고요. 여기는 감마분의 P1. 자, 그리고 얘 넘어왔죠. 하지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2G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수도 얘 넘어왔죠. 그럼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는 G1 마이너스 G2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P2를 구할 거니까 양변에 바로 이 비중량, 감마를 곱해줘요. 곱해주면은 얘는 사라지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 비중량만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9.8분의 자, P1이 얼마라고요? P1? 200kPa. 여기 있나요? 200kPa. 그러면 9.8분의 얼마요? 200이죠. 200.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200. 자, 그다음 플러스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예요. 9.8. 분의 자, V1이 아까 얼마나 V1? V1이 1.7 나왔죠. 1.7의 제곱 마이너스 V2가 0.42였나요? 0.42. 0.42의 제곱. 자, 여기에다가 G1 빼기 G2예요. 자, 여기가 기준이죠. 기준. 그러면 G1은 2m, G2가 4m예요. 그러면 여기는 2-4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비중량. 얼마? 9.8을 곱해야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B 지점에서의 압력을 얼마 나오냐? 대략 181.76 나와요. 181.76이고요. 지금 킬로파스칼입니다.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킬로파스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체를 20도씨에서 등온 압축하여 절대 압력이 0.2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로 변화할 때 자, 최적은 초기 최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보세요. 지금 등온 압축이래요. 등온. 자, 등온 압축이라고 했어요. 등온. 그럼 등온이라는 얘기는 온도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일-샤르르 법칙을 따지면 자,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 곱하기 V2가 되죠. 이게 보일-샤르르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등온 압축이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해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T1과 T2는 없애줍니다. 같은 온도기 때문에.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식은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법칙? 바로 보일의 법칙이죠. 이게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보일의 법칙에서는 자,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압력과 자, 부피는 자, 서로 어떤 관계냐? 바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반비례 관계. 자, 무슨 얘기냐면은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감소하고요.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뭐한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런데 보면 지금 절대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자, 0.2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로 뭐 했대요? 변했대요. 자, 그러면 압력이 지금 몇 배만큼 커진 거예요? 압력이 5배만큼 커진 거예요. 그 압력이 5배 커졌다는 얘기는 부피는 커진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압력을 그만큼 주었기 때문에 바로 팽창이 아니라 수축하겠죠. 그래서 압력이 5배가 되면 부피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5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의 5분의 1로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